rock you. 자, 그럼 다음으로 Somewhere over the rainbow. We are the champ. We are the champ. 아주 그냥 자동으로 나오시죠. 이처럼 외국말인데도 자동 반사급으로 가사가 재생되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요. 공통점이라면 당연하게도 다 영어로 된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들 자체가 명곡이긴 하지만 아마 영어로 노래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로 퍼지진 못했을 거예요. 노래로 빌드업하긴 했지만 이처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두루 사용되며 공용어의 역할을 하는 언어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링구아 프랑카는 명실상부 영어. 예로부터 동아시아 사람들이 한문으로,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어로, 유럽인들이 라틴어로 소통했듯이 현대인들은 영어를 통해 소통하고 영어로 논문을 쓰고 영어로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이렇게 널리 쓰이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쓰는 영어들이 다 같은 영어가 아닙니다.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호주 영어는 물론 인도 영어나 싱가폴 영어까지 다 미묘하게 다르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별, 계층별로 또 천차만별로 다른 게 영어예요. 그렇다면 영어는 어떻게 전 세계인의 언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고 어떻게 분화되었을까요? 영어의 형성과 완성에 대해 다뤘던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영어의 팽창과 분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번에는 영어를 완성한 두 인물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쳤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제임스 1세 두 사람이 세운 업적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문학적인 부분에서 영어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일단 어떤 언어가 완성된 언어라고 인정받으려면 문학 전통과 기록의 전통이 뒷받침돼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라면 진정한 세계인의 언어, 국제 언어로까지 발돋움하지 못했을 겁니다. 언어가 문과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어떤 언어가 글로벌 언어로 거듭나려면 과학과 논리의 영역에서도 두루 쓰일 수 있어야 하는 법. 실제로 17세기 초 영국은 신학과 문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과학 면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훗날의 대영 제국이 탄생할 수 있게 한 탄탄한 기초를 다졌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영어도 일종의 학술 언어로서 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유럽에서 출판이나 논문 작성은 오로지 라틴어로만 쓰이는 게 국룰이었는데 이 당시 영국에서는 인류 물리학계의 영원한 거장 아이작 뉴턴을 포함해 헨리 혜성을 발견한 에드먼드 헨리, 로버트 훅, 로버트 보일 등 한 명만 등장해도 국가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과학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영어의 레벨을 라틴어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고급 언어의 레벨까지 끌어올렸죠. 애시드, 그래비티, 일렉트리시티, 펜듈럼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과학 단어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어휘들입니다. 과학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 언어도 그를 따라 폭발적으로 확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가 영어 단어냐 하는 게 애매해진 건데요. 그래서 이 무렵 이제는 영어의 교통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어 사전을 편찬해서 영어의 범위라는 걸 한번 규정해보고자 하는 시도였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물건은 1755년 완성된 A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이전까지 나왔던 사전들과는 다르게 현대적 배열과 적절하고 간결한 설명을 갖추고 있어서 후에 옥스퍼드 사전이 나올 때까지 영국 영어의 기준으로 군림했던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영어 사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이게 영국 영어 한정이라는 거. 문화와 과학, 기술, 군사 모든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만큼 마침 이때쯤 영국의 대양 진출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어도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 각각 자기들만의 특징과 표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건 바로 미국 영어로 지금까지도 영국 영어와 함께 국제 영어의 양대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영어는 영국 영어가 아니라 미국
미국 영어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호령했다면 19세기 후반부터는 영국 식민지에서 시작한 미국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터라 우리나라같이 미국의 시대 이후에 영어를 접하기 시작한 나라들에서는 영국 영어가 아닌 미국 영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미국 영어는 영국 영어와 어떤 점에서 다른 걸까요? 일단 그냥 딱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건 혀를 굴리는 R 발음일 겁니다. water, water, 이것만 들어봐도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R 발음이 살아있는 미국 쪽 발음이 원래의 고전적인 영어 발음에 더 가깝다는 거. 사실 17세기까지는 영국인들도 단어 끝에 있는 R을 발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18세기에 들어서며 점차 없어지기 시작해 오늘날 영국 영어의 대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식민지가 개척되기 시작한 건 언제다? 무려 16세기부터다. 심지어 초기 북아메리카 이주민들 중에는 잉글랜드 남서부 출신 청교도들이 많았는데 이쪽은 영국에서도 지금까지 R 발음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북아메리카 영어에는 R을 살려서 발음하는 전통이 꾸준히 유지됐고 지금의 미국 영어나 캐나다 영어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단어나 어휘 측면에서도 미국 영어에는 영국 영어에서는 사라져버린 예스러운 표현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을을 표현할 때 영국 영어에서는 autumn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fall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원래는 영국에서도 fall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17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autumn으로 대체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영어가 더 옛날 영어고 영국 영어가 더 최신 영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 다만 이런 부분은 순전히 우연히 생겨난 차이점이고 사실 미국인들 스스로부터가 독립 당시부터 영국과 자기들을 구분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대륙에 살고 왕도 없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전혀 다른 나라다 하면서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언어도 조금이라도 더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머리를 엄청나게 굴렸는데 이 덕분에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분화는 좀 더 가속화됐습니다. 프레지던트나 컨그레스 같은 어휘들이 이렇게 탄생한 것으로 독립을 전후해 미국만의 제도와 특성을 표현하고자 의도적으로 발굴된 단어들이에요. 이외에도 미국 영어를 영국 영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돼서 영국 영어와는 다른 미국 영어 사전이 따로 편찬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최초의 미국식 영어 사전이죠. 이 사전을 편찬한 노아 웹스터는 영국 영어는 너무 번잡하고 프랑스어 같다, 더 간소화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영어의 철자법을 간소화하고 더 미국적인 어휘를 살려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에서는 발음과 용법까지 완전히 똑같음에도 철자법만 다른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보통 왼쪽 미국식 철자법으로 영어를 배우는 게 보통이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대부분의 영어권 나라에서는 여전히 영국식으로 오른쪽 철자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영국의 후손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일찍이 영국에서 떨어져 나간 미국과 달리 영국의 다른 식민지들은 20세기 중후반까지 대체로 대영 제국의 일원으로 남았는데요. 이들 중 몇몇은 지금도 영연방이라는 느슨한 국가 연합체로 모여서 아예 영국 왕을 군주로 모시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나라들에서는 영어가 공용어거나 최소 공용어 중 하나인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힘께나 쓴다 하는 나라들이 바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원주민들을 아예 몰아내고 앵글로색슨족, 즉 영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문화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영국의 직계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죠. 여기에 본토인 영국과 일찍이 독립한 미국까지 합친 게 일명 Five Eyes, 앵글로색슨 선진국들의 모임으로서 지금까지도 동질감을 가지고 정치, 군사, 외교 등에서 협력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 국가들의 영어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캐나다는 영국에 오래 남아있긴 했으나 미국이랑 바로 붙어있는 터라 북아메리카 영어의 전체적인 대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영국식 철자법을 사용한다는 걸 제외하면 미국 영어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좀 특징이 있다면 말 끝에 right 대신에 a를 붙인다 정도? 예를 들면 You love this channel A 하는 식인데 솔직히 미국인들과 캐나다인들도 서로 억양만 듣고는 국적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죠. 그럼 대서양 말고 아예 인도양, 태평양까지 건너가면 어떨까요? 우선 호주 영어는 그 독특한 억양과 발음으로 유명한데요. 전반적으로는 A를 die라고 한다든가 nice를 nois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현대 영국 영어의 발음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것은 시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 아까 미국 영어가 17세기 영어 발음을 보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호주에 본격적으로 영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입니다. 여기다 또 특히나 호주 식민지의 초기 이민자들이 주로 영국에 의해 강제로 유배당한 범죄자들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서부 청교도들로부터 기원한 북아메리카 영어와 달리 호주 영어는 주로 런던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즉 남동부 잉글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시나 지금이나 대도시가 빈민들도 많고 범죄율도 높아서 이쪽 출신 사람들이 잡혀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아일랜드를 비롯한 다른 지역 이민자들의 영향까지 골고루 받아서 만들어진 게 현대 호주 영어로 지금은 그 특징이 꽤나 희석돼서 대도시보다는 주로 일명 아웃백이라 불리는 시골에 가면 더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호주 영어의 특징하면 또 여러 가지 줄임말들을 빼놓을 수 없죠. 예를 들어 언더웨어를 언디라고 한다든지 애프터눈을 아보라고 한다든지 해서 호주인들은 뭔 5만 가지 단어들을 다 줄여서 표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철자로는 제대로 쓰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줄여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서 미국 영어를 배운 한국 사람들에게는 꽤나 난해한 영어 중 하나죠. 한편 뉴질랜드의 경우는 호주보다도 조금 늦게 이민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대 영국 영어나 호주 영어와 비슷한 편인데요. 형용사 뒤에 as를 붙여서 강조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weet ass라고 하면 고맙다, 좋다 뭐 이런 뜻. 뉴질랜드 가면 엄청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유명하죠. 자, 영국의 직계 자손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뭐 일종의 양자? 그런 쪽들을 한번 보죠. 대영 제국이 아무리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고는 해도 이게 다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영국인 이민자로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미 발전된 문화와 체계적인 국가 체계가 있으면 그냥 그 지배층만 갈아치우고 로컬라이징해서 지배하는 게 영국의 방식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인도는 일명 대영 제국의 보석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영국의 핵심 식민지였는데요. 동인도 회사 시절부터 치면 1947년까지 거의 200여 년을 지배했던 만큼 인도 사회에도 영어가 꽤나 강력하게 뿌리 박혔습니다. 때문에 영어가 토착 언어들과 함께 아직까지도 중요한 언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죠. 아니 그런데 인도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인구도 많은 곳에서 왜 남의 나라 말을 사용하냐? 이게 인도라는 지역이 애초에 영국이 지배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정치 체제로 통합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럽처럼 각 지방의 민족과 종교, 언어가 다 달라서 자기네끼리 대화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게 기본인 동네였어요. 이걸 강제로 통합시킨 게 다름 아닌 영국. 이렇게 크고 동질성 없는 지역들이 갑자기 하나의 지배 체제 아래 묶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민 지배자들의 언어인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는 각 주마다 북인도에서 두루 쓰이는 힌디어, 해당 지역의 토착 지방 언어 중 하나, 그리고 식민지 시절부터의 공용어인 영어까지 해서 3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해 사용하는 3언어 공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언어였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인도 영어의 특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독특한 억양입니다. 이쪽은 기본적으로 다들 자기들의 제1 언어가 따로 있고 영어
언어까지 구사하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영어에도 인도 토착 언어, 특히 힌디어의 억양이나 발음이 묻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동네 영어를 힝글리시라고도 하는데, 이공계나 디자인 쪽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유튜브에서 강좌 같은 걸 찾아볼 때 Hello my friend, welcome to my channel로 시작되는 인도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또한 발음뿐 아니라 preform, expire, mugging처럼 인도에서 만들어졌거나 인도에서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특유의 영어 표현들도 따로 있어서 이런 단어의 사용을 보고도 인도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렇게 인도에서만 사용되던 단어들이 본토 영어에까지 흘러들어온 경우도 많다는 거. 샴푸, 바자, 파자마, 요가, 카키, 정글 등의 단어들이 인도 출신들입니다. 혈통적, 문화적으로는 다르지만 오랜 지배와 공존을 거치며 쌍방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인도 영어도 오늘날의 영어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옆 동네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지역들에서도 영어가 일종의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영어의 특징이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영국식 표준 영어를 쓰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영어와 자신들의 토착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언어의 계층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쪽은 억양뿐 아니라 문법까지 뒤섞여 버려서 이게 중국어인지 영어인지 헷갈릴 수준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대체 무슨 언어인가 싶겠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그냥 적당히 다 알아듣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 특유의 언어를 싱글리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이렇게 희석되어 버린 영어가 맞긴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어에 뭐 맞고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말만 통하면 그만 아니겠어요? 자, 이처럼 영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 쌓은 정치적 영향력에 미국이 더한 경제적, 군사적 패권까지 세계 역사상 이렇게까지 넓은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언어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어를 거의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거의 모든 학문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한 학술 언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원서와 논문을 읽을 줄 모르면 사실상 우물한 개구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학술 영역뿐이겠습니까?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들도 다 영어로 만들어지고, 심지어 인터넷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절반 이상이 영어로 된 문서입니다. 영어 모르면 이제는 공부는 고사하고 놀고 즐기는 데에서도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필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게 다행일까 불행일까? 뭐 러시아어보다는 쉬우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어보다 어려우니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영어 정도면 세계 기준으로 봐서 그나마 쉬운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몇몇 포인트에서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게 많아서 이것 때문에 다들 열받는 게 좀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발음. 영어는 철자와 발음의 일관성이 워낙 없는 걸로 유명한데요. 처음 보는 단어라면 일단 어떻게 읽는지부터 파악해야 될 정도로 그 악명이 높은 언어입니다. 영어는 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다음 편은 영어의 역사 마지막 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